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13개월 만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대한 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변호사님 혹시 사과 내용과 수위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미흡한 사과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고 말이 많이 바뀌어왔고 또 있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정치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과정과 맥락 속에서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는 작년 3월 1일에는 계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고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의 힘입어서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해 오면서 비상계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왔어요. 네. 그러다가 계엄 1년 1개월 4일 만에 드디어 사과를 한 것입니다. 상당히 때가 늦었는데 그동안에 또 말이 바뀌어왔죠. 작년 12월 19일에는 10번이 넘게 변화를 언급했지만 사흘 뒤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는 계엄은 2시간 만에 해제됐고 국회의 기능이 방해받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기 5일 전에도 계엄에 대해 반복해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사과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왔으면 사과의 메시지가 굉장히 진정성 있고 울림 있고 충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평가를 불식하려면 장동혁 대표의 굉장히 큰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 실천이 뒤따라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들으셨듯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어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 등 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환영 입장을 냈거든요. 어쨌든 이제 지방선거가 반년도 안 남아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본 걸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 그런 차원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 개인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일보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단체장들이 지적을 하고 나서면 이게 당내 갈등이 더 표면화되고 그게 본인들의 선거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 계엄에 대한 이 불법성이라든가 위험성을 지적하는 대신에 이 잘못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는 이런 발언들은 사실 10대 일간지 사설을 제가 쭉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어제 어쨌든 구체적인 당 쇄신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당명 개정 사례들을 보면 민주당 계열 정당이 열린우리당에 와해된 이후에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굉장히 여러 번 당명을 바꿨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집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새누리당도 과거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꿔봤습니다만은 당명을 바꾸고도 선거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용물입니다. 세 가지를 좀 짚고 싶은데요. 첫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말하지 못하면서 당명만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들께서 다른 당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단적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의 선봉에 섰다고 평가받아온 고성국 씨 같은 분의 입당을 받으면서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이 당이 달라졌다고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식 정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은 끝까지 배척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인수분해식 정치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물이 바뀌어야지만 당명을 바꾸더라도 국민들께서 달라진 당으로 보실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선결 조건과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놓고 민주당은 더 싸늘한 반응입니다. 여당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를 옹호해왔던 그런 인사를 가장 중요한 당의 윤리위원장에 임명을 하는 행동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철진한 사과를 하는 말과 어떤 일치감이 있는지. 표현이 이제 철 지난 사과 이렇게 혹평을 하셨고, 특히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윤민우 교수 이력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윤 교수 어떤 이력이 특히 좀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어떤 이력이라는 것을 조금 하나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만큼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는 좀 대부분의 이력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집어보자면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중국이 한국의 총선에 뭐 개입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옹호하는 듯한 주장하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하시고 기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언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대부분의 구성원들도 그건 맞지가 않다. 부정선거로는 좀 대한민국에서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거기가 배치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사실 이제 윤리위 구성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많다. 뭐 특히나 뭐 JMS라고 하는 사실 좀 국민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단체와의 연관성, 그리고 뭐 김건희 씨가 과거에 이제 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옹호를 하는 것들, 그래서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조작으로 몰고 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윤민우 그 위원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윤 교수는 이 중국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를 기술적으로 경고한 거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윤리위 구성이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될 전망인데 자, 송 대변인님은 이 윤리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법적으로 윤리위가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정치적으로 힘을 받아서 정상 작동할 수 있는지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 7명 중에 3명이 사퇴한 상태 아닙니까? 네. 뭐 빠르게 다시 인선을 해서 임명을 하겠다고는 합니다만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원인을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을 징계하지 않고 불문에 붙이기도 하니까 누군가 연락을 해와서 그만하면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인이 사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거듭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가 상정된 상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회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고르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는 것과 유사한 발상에 이른바 종혁 전담 윤리위 내지는 동훈 전담 윤리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없고 하자가 없고 덕망이 있는 분들은 이 윤리위를 애초에 수락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 정당의 윤리위원장이었던 개신교계의 원로였던 임명진 윤리위원장, 또 UN 미얀마 특별보고관이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 또 중앙대 총장이었던 이용구 윤리위원장, 국회의원이었던 신희진 윤리위원장, 또 판사 출신의 여상원 윤리위원장, 이런 분들과 비교해봐도 이번에 인선되었던 윤리위원들은 역대 윤리위에 비해서 유독 논란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가 추가로 보강된다고 해도 앞으로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뜻이 같으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이러면서 정치 연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뭐 이른바 장한석 연대론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는 연대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민의힘의 이 외연 확장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을 하려면 자강이 돼야 되고 내부적으로 결집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 간의 이 거리보다 사실 같은 당 안에, 그러니까 연대 대상이 아니죠. 같은 당이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이 감정적인 거리감이 훨씬 더 멀어요. 네. 그리고 장한석 연대가 또 불가능한 이유가 이 세 분이 모두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첫 번째로는 이 보수의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한석 연대는 힘들고 과거에도 민주당의 2012년도에 문안박 연대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권,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과 이 당 밖에서 기존 정치가 아닌 새 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 그리고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박원순 세 명이 함께 삼두마차로 끌고 가면 야권이 그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 분도 비교적 점잖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같기 때문에 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한석 연대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확장성은 내부 결집부터 되고 나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 의원의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또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김병기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0m, 직선거리로 20m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마트입니다. 거기서 무려 35만 원이나 되는 의장 카드가 사용됐는데 적요란에 써 있는 것처럼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다과는 공용 카드로 썼지 의장 카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병기 부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보신 것처럼 이 김병기 의원 아파트 인근의 할인마트에서 동작구 의회 의장의 법인카드가 결제된 것에 이 또 다른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김 의원 관련 의혹만 10여 개에 달하고 거기에 또 추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경찰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이 10여 가지 제기된 의혹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그 지역구의 구의원의 구의 부의장의 카드를 가져다 썼다는 거는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갖다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법인카드는 그야말로 본인만 써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뭐 그 비서실에 직원들이 쓰는 것도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배우자가 그것도 동네 마트에서 썼다고 하면 이걸 어떠한 이유로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서도 뭐 나름의 주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경찰 수사로 밝혀지는 것 외에는 누가 객관적인 어떤 담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동작경찰서가 서울경찰청의 거듭된 보강 수사 지시에도 결국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김 의원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수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특검을 해야지요. 지금 이것을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무혐의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여러 번 반려했다. 그것을 김병기 의원이 6번이라고 유튜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수사기관이 통상 피의자 측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선거법상의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김병기 의원이 경찰서 팀장급 직원과 만찬을 하면서 뭐 오래 가자, 영원히 가자 이렇게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나왔죠. 그리고 경찰서 측으로부터 진술 코치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들이 그 구의회 의원들이 썼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누구를 조사하면 된다고 정확하게 특정까지 해줬는데 2달이 넘게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묵인 방조해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의 그 금품 제공, 불법정 기자금과 관련해서 김경 서울시의원 출국금지 됐습니까? 미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특검을 실시해야 되고 민주당이 야당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조건 없이 받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전달됐지만 묵살됐다는 의혹.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선거철에 유사한 탄원이 많았다고 묵살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건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부서에 그냥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이 건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접수되었던 모든 건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당의 파악 경과입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도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받았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 이게 관련 공식 기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미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공식 입장도 그렇고 뭐 실무적으로도 저는 이것도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당대표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탄원서라는 것이 뭐 민주당에만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원서가 거의 대부분이 이 외부보다도 내부에서 이제 주고 있는 그런 탄원서가 많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당대표실에서는 이런 탄원서가 우편이나 메일이나 직접 방문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읽어보죠. 그런데 이제 허무맹랑한 거면 그냥 폐기를 시켜버리고 조금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어차피 법적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실에서는 바로 윤리감찰단으로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윤리감찰단에서 이것을 보고 조치를 취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어떤 시스템의 개선이 돼야 되고 또 당시에는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당에서 파악하기로는 박수현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 담당자들 기억을 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탄원서를 전부 조사하진 못하더라도 이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이 이 탄원서를 입수한 거 이것도 문제란 얘기가 나오고요. 배우자가 대책회의를 함께 했다 이런 진술도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이 수사기관에서 이 보좌진과 김 의원 이 신빙성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통해 규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수사기관이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배우자 대책회의 관련해서 굉장히 그 전 보좌진들의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서 측으로부터 진술 코치를 받았다는 내용.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탄원서를 경찰에 갖다 주면서 참고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고소나 고발은 반드시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경찰의 종전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1억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강 의원은 보좌관에게 반환 지시를 했다. 그런데 정작 이 받았다고 주장되는 보좌관은 돈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사실 강 의원의 해명과 좀 완전히 다른 거 아닌지. 근데 사실 이 강선우 의원의 해명 자체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보좌관이 대신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면 이 그 해당 국회의원에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받았든 보좌관이 받았든 결국에는 본인이 이 불법적인 돈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해당 보좌관도 어쨌든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공방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뭐 꼬리자르기로 의심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경찰의 강제 수사권을 통해서 이것은 해명돼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1억 원은 누가 받기는 한 건지, 지금 이 돈이 어디 있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송 대변인님 아까 말씀하신 그 출국한 김경시 의원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애초에 작년에 출국 금지가 되었어야 하거든요. 비단 이 1억 원 불법적 기자금 제공 혐의만이 아니라 작년에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그 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 그리고 3,000명 당비 개납 시도 의혹에 대해서 녹음 파일을 폭로한 것이 있었죠. 그때 경찰에 고발이 되었는데 그 사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그 당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젓이 출국해서 미국에 나가 있는 것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분들은 연말 연시에 가장 바쁩니다. 신년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정을 비우고 지금 미국에 가 있다. 도피성을 의심받기 매우 충분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김경시 의원의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면 네. 즉각적인 여권 무효화까지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자면 지금 이 수사의 초동 순서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구체적인 녹음 파일의 그 단서가 나왔으면은 강선 의원, 김병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그리고 강선 의원이 지목한 그 전 사무국장까지 관련 인사들의 주거지, 의원회관, 지역사무실,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미 상당한 날짜가 지났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수사의 초반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 김병기 의원이 다음 주에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징계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명 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이게 사실상에 김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야당이 봤을 때는 이 김병기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당 안팎에서 12일 날 예정된 것도 좀 느리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에서 더 빨리 했으면 했지 더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앞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안이 휴먼 에러라고 표현을 했고, 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공천 헌금은 휴먼 크라임이다, 범죄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단 당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다, 이 뜻은 일치를 한 거고, 윤리심판원장이 이 정도 표현을 했으면은 아무래도 좀 강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은요, 이것을 휴먼 에러라고 말씀하시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휴먼 에러라는 말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매우 구조적인 공천 비리입니다. 자, 강선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알고서도 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인데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것을 묵인 방조해주면서 자리를 비켜주다시피 한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공천관리위원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데, 강선 의원이 그 당시에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단수공천 줘야 된다고 얘기할 때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구의원 그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탄원서가 김현지 보좌관에게 갔을 때, 그러면은 그 탄원서는 사무국으로 갔습니까? 당대표실로 갔습니까? 민주당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가 어떻게 당사자에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시스템 에러죠. 이런 것들을 자꾸 민주당이 개인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휴먼 크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도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과연 중징계가 내려지겠는가.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은 정당법상으로나 민주당 당헌상으로나 재적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과연 민주당 의원 과반수가 김병기 의원 제명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는가.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